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조한철이고요. 네,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바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대부분 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네, 네. 그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이더넷 요 지금 제공해드린 그 보드에 그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부트로더하고 부트로더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올리는 펌웨어까지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로 업데이트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과정을 볼 건데 이거를 이제 지난달에 그 저기 세미나를 하고 그때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는 중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업무적으로나 이렇게 이더넷을 사실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고 단지 이 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DHCP나 기본 제공되는 예제들 있잖아요. 그 ST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 ST에서 저 미들웨어 LWIP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송수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해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걸렸고 이 이그젬플을 만드는데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막 디버깅도 하고 또 안 해본 것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5시간에 이제 요 시간이 할당이 돼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이 5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단지 펌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PC용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 최대한 이번 시간에는 이런 PC 프로그램, 뭐 통신 프로토콜 이런 거는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할 겁니다. 재사용을 하고 거기서 사용된 뭐 프로토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전에 이제 블로그나 어떤 이제 다른 자료에 사실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략하게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뭐 이런 과정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걸 파악하시는데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그젬플로 만든 이뭐 부트로더나 이 다운로드하는 이 코드들은 어느 정도 확장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넷으로 하지만 사실 조금만 추가를 하면은 USB, 뭐 시리얼, 그다음에 캔 통신으로 다 그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추가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걸 이제 보고서 안에 있는 코드하고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고서 실제로 뭐 개인 프로젝트나 회사 프로젝트에 참고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달에 했을 때는 이 구현하는 난이도가 수정을 했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수정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하는데 좀 그 이후에는 약간 제가 작성한 이그젠플을 이제 좀 가져와서 덧붙이는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 때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예제나 뭐 ST나 혹은 내가 만든 이그젠플을 레퍼런스 삼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이 중간 과정에서 궁금하신 거나 하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좀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양이 꽤 많은 양이다. 네, 많은 양이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다 해보지는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시는 거는, 제가 이거를 각 스텝별로 프로젝트를 이제 쪼갰습니다. 쪼개서, 요 아마 링크를 다 이제 공지가 나갔을 텐데, 여기에 그 GitHub 링크가 있어요, 여기. 407 키트라는 GitHub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이그젠플 릴리즈가 있어요. 여기를 딱 들어가면, 이게 전체 코드를 깃을 다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 받아도 되긴 하지만, 오늘 필요한 요 이그젠플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7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폴더로 프로젝트별로 압축을 해서 올려놨어요.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OLED 플래시. 네, OLED 플래시. 이 OLED 플래시는 10번 예제잖아요. 10번 예제. 제가 여기 깃에 올라와 있는 예제 이그젠플 폴더에 가보시면 지난달에 했던 게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예, 지난달에는 이제 USB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0번은 OLED 플래시잖아요. 지금 여기 OLED 들어간 게 이제 3번이죠. 예, 제가 3번 프로젝트에다가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플래시하고 이 버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OLED에 플래시하고 버튼 이 두 개를 이제 추가한 USB 기능은 빠지고 추가한 버전이 10번이에요. 이 10번. 네, 그래서 딱 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면은 OLED하고 플래시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 이 개발 환경을 VS 코드를 이용해서 STM32 익스텐션, 예, 요거를 이제 설치해서 하는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은 이미 돼 있을 거고, 새로 오신 분 중에 이 구축을 하셨나요? 혹시?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예제들이 다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이그젠플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10번 프로젝트를, 예, 요 10번 프로젝트를 다운로드를 하고요. 이거를, 네, 10번 프로젝트를 압축 풀기. 네. 네, 압축을 풀면 이 안에 폴더가 있고, 여기에 STM32 F407 킷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게 현재 이제 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키 누른 다음에 뭐 추가 옵션으로 코드 열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VS 코드를 연 다음에 새로 연 다음에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고 이미 열려 있네요. 뉴 윈도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 과정에서 네, 여기에서 오픈 폴더가 있습니다. 오픈 폴더. 오픈 폴더로 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최상위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오픈이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고 하면은 네, 이 오른쪽에 이렇게 STM32 플러그인이 표시가 돼야 돼요. 네,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이건 CMake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컨피규어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요 위에 뭐죠? 이게 요 찾기 얘를 클릭을 하고 꺽쇠를 누르면 여기 CMake 컨피규어라는 메뉴가 뜹니다. 혹은 F1인가요? F1 키를 누르면 여기 뜨죠? 자동으로. F1 키를 누르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CMake 여기 치면은 컴피그가 있어요, 메뉴가.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그 프리셋은 이제 디버그를 하시면 됩니다. 디버그를 클릭을 이제 하면 컴피그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컴파일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지고요. 찾아지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빌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빌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이 생성은 이 돼야 되고 이 아래쪽에 어떤 오류 메시지가 없어야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태스크 익스플로러 요거를 이제 같이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이니까 뭐 클린 리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빌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빌드가 되고 이제 보드를 USB하고 ST링크 그다음에 보드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 왼쪽에 디버그 런 앤 디버그 탭 있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빌드 앤 디버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제 보드에 다운로드를 하고 플래시를 하고 바로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처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ST링크에 뭐 포맷 업데이트 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서 이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나눠드린 ST링크는 이미 다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메시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아마 터미널 쪽에 있을 겁니다. 터미널 쪽에 이렇게 S트링크 출력된 메시지 여기에 뭐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컨티뉴 위에 디버깅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펌웨어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OLED가 이제 활성화되고 LED가 깜빡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도 다 요거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의 그 최종 목표는 요겁니다. 펌웨어를 이더넷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진행 사항을 OLED에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최종 모습은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최종 동작하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이그젠플의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그젠플 이제 마지막 그 예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부트로더 프로젝트가 있고 펌웨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 지금 다른 펌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은 부트로더를 이제 라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부트로더도 동일하게 그 VS 코드로 지금 저는 이미 컨피규어를 했기 때문에 빌드만 다시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클린 리빌드 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플래시를 다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다 지운 다음에 해볼게요. 얘로 이제 풀로 다 지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보드의 MCU 안에 플래시 메모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지운 상태에서 부트로더를 다운로드를 이제 합니다. 부트로더를 다운로드하면 이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가면은 막 뭐죠? 좀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최종 이 테스트하는 모습을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을 때 천천히 최종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트로더를 여기서 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겠죠. 제 보드를 보면은 빠져나가는 걸로 하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리셋을 누르면 부트라는 글자가 뜨면서 이제 IP를 얻어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넣은 예제에는 부트로더하고 펌웨어 두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둘 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더넷으로. 그래서 부트로더만 실행 중이더라도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이더넷으로 그다음에 펌웨어로 이제 실행 중에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트로더만 있더라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IP가 지금 저희 여기 허브가 있고 공유기가 있는데 이 공유기가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노트북은 여기 회사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데 인터넷하고 여기 망하고 지금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제가 이 공유기에 무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면 인터넷이 끊깁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부트로더가 실행이 됐고 여기에 IP가 이 공유기로부터 얻어왔어요. 그래서 IP까지는 이제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PC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합니다. PC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GitHub 상위에 가면 소프트웨어라는 폴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폴더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GUI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커맨드로 이렇게 입력해주는 프로그램이고 GUI는 그건 이제 PyQt를 만든 GU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GUI 프로그램이 이것도 제가 소스를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빌드해서 쓰셔도 되고요. 직접 빌드를 해서 쓰셔도 되고 여기서 빌드한 파일을 제가 어디다 넣었냐면 여기 이그젠플에 여기 펌웨어 프로젝트에 툴스에 가면 여기에 윈도우에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소스를 빌드한 실행 파일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트로더 일단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다운로드할 펌웨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속 작업하는 거는 이제 펌웨어잖아요. 그래서 펌웨어 프로젝트를 이제 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다운로드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를 하면은 빌드 폴더에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됐죠. 여기에 이렇게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태스크에다가 이더넷으로 다운로드하는 스크립트 태스크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툴에 펌웨어 업데이트 exe 파일을 실행시키죠. 이거 실행시키고 참고로 제가 만든 요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뭐 USB 동일한 프로토콜로 USB로도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죠. 시리얼 통신으로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옵션으로 모듈 UDP, 네. UDP는 이제 이더넷으로 한다는 얘기고, 이제 포트는 IP를 적는 겁니다. IP 적고, 255, 255로 하면은 이건 브로드캐스팅으로 해서 그냥 포트 번호만 맞으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IP를 몰라도.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물려 있으면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면 내가 보낸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다 데이터가 다 전송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한 네트워크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특정 IP, 내 보드의 IP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IP, 그 다음에 F는 이제 파일. 그래서 이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지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요거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네, 터미널을 하나 띄운 다음에 네, 여기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치면은 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제 파일 오픈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페일이 났거든요. 네,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이더넷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더넷은 IP 타임 HG인데 암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그럼 이제 제 노트북이 이 보드하고 같은 망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연결이 됐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하면은 네, 이때는 이제 펌웨어 정상적으로 비긴하고 이레이즈하고 라이트하고 태그 라이트하고 네, 소켓 다 종료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얘를 보드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다운로드를 이제 실행하고 하면은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응? 어? 네,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죠. 진행률이 나오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메시지 보시면 업데이트 펌웨어, 그 다음에 점프 펌웨어,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펌웨어가 실행이 돼서 여기서 다시 IP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IP가 가져오는데 네, 이제 가져왔네요. 네. 그리고 동일한 거를 그 GUI도 있습니다. GUI. 그래서 얘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펌웨어 업데이트 GUI 이걸 띄우고 네. 여기 이제 UART가 아니고 UDP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션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고 펌웨어 파일을 지금 네. example 펌웨어 빌드 디버그 바이너리를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그 GUI로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프로토콜만 맞추면은 뭐 GUI로 하든 뭐 커맨드 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보드 투 보드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보드 투 보드. 네, PC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최종 오늘의 최종 이제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런 부트로더 관련된,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게시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부트로더의 개념과 지금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부트로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했던 문서가 있는데, 영상도 있습니다. 예. 일단 부트로더가 되게 다양한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딱 어떤 거라 이렇게 딱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기능이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트로더라고 하면 일단 부트하고 로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트는 이제 부팅, 처음에 보드가 처음에 부팅 한다고 하죠. 전원이 켜지고 나서 처음에 실행돼서 어떤 부팅을 하기 위한, 초기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 PC를 보면은 시모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부트 로더의 하나의 일종이죠. 시모스도. 네. 시모스도 뭐 종류가 많죠. 여러. 네. 그래서 부트 기능을 담당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펌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화. 네. 그리고 부트 로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펌웨어를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펌웨어의 스타터 코드들 있잖아요. 스타터 코드도 약간 이런 부트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스타터 코드 안에 뭐 변수 초기화라든가 뭐 클럭 초기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스택 포인터 초기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 부트 기능을 통해서 부팅을 뭐 내부 플래시로 할지 아니면 SD 카드로 할지 뭐 USB로 할지 네트워크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로더 기능. 로더는 펌웨어를 실제 이제 적재해서,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펌웨어로 얘기할 때는 뭐 펌웨어 점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펌웨어 점프 이제 하는 거고, 뭐 리눅스 보드 이런 데서는 뭐 커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로딩하죠. 그렇죠? 메모리로. 플래시에 있는 거를 뭐 DDR이나 이런 데로 로딩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기능. 그러니까 펌웨어를 실제 보드에 있는 펌웨어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로더는 크게 우리가 펌웨어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요. 뭐 이 중에 어떤 부트로더는 업데이트 기능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로더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아니고 부트하고 로더 기능만 있을 수도 있고요. 부트로더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트로더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 뭐, 세컨 스테이지 부트로더, 그 다음에 뭐, 메인 부트로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MCU가 아닌 AP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부팅을 위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용량이 큰 뭐 U부트나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 이제 로딩해서 실제적인 부트로더가 이 아랫단을 이제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부트로더는 꼭 필요한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하려면 이런 S트링크나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없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부트로더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필요한 케이스는 뭐 필드에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리고
펌웨어의 저장 위치하고 실행 위치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그 보드에 플래시가 있고 뭐 SDRAM이 있어요. SDRAM이 있어요. 근데 SDRAM에서 내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전원이 들어가면 처음에 실행되는 코드는 무조건 플래시, 그러니까 부트 영역에 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내 메인 펌웨어는 SDRAM에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해주는 앞에 그 부트로더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부트로더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MCU에 요즘엔 대부분 그 내장된 부트로더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더라도 내장된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혹은 내장된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내 사용자, 내가 만든 부트로더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SD 같은 경우는 그 내장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USB를 DFU 보드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DFU 보드로 바꾼 상태에서 내 부트로더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내 부트로더가 이제 다른 내 원래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서 네. 그거는 DF이고 SD가 아예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뭐 롬 부트로더 그래서 MCU 안에 아예 롬으로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예, 롬으로 박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펌웨어 넣어놓는 거죠. 넣어놔서 롬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내 부트로더도 깨졌다. 아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걸로 내장된 부트로더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만든 RP2040, 뭐 2350이라는 이제 MCU는 이 안에다가 그 UF2라는 파일 그 포맷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트로더를 안에 넣어놨어요. 뭐냐면 USB를 꽂게 되면 그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면 USB 저장 장치로 뜹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UF2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복사를 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돼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냥 꽂으면 저장 장치로 뜨고 파일을 던지면 그냥 그게 파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그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UF2 부트로더라고 하는데 그게 오픈소스로 있습니다. 그리고 UF2 그 파일 포맷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전엔 그걸 만들었었는데 얘네는 그 롬에다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쓴 칩들은 대부분 부트로더를 안 만들고 그냥 그 기능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키보드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잖아요. 그 USB 저장치 뜨게 되면 아까 제가 했던 GUI라든가 뭐 그 PC용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요 이더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유저가 쉽게 정말 아무런 드라이버 필요 없이 하게 만들겠다 하면은 그 UF2, USB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교육용이나 이런 거에는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USB 그 저장장치로 인식되는 게 그걸로 파일을 이렇게 복사하면 복사하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그 예시를 이제 뭐 보시고 싶으시면 제
kit에 여기 바람 QMK8K라는 이게 이제 키보드 제가 펌웨어 만든 게 있는데, 지금 얘는 펌웨어고, 바람을 치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키보드용 부트로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TM32 U5로 만든 이제 키보드인데, 요 부트로더, 얘가 UFT 부트로더예요. 얘가 이 안에 보면은 UF2를 처리할 수 있게. 예. 이거는 타이니 UF2라고 오픈소스로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타이니 부트로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트로더를 적용을 할 때 이 메모리 맵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 맵을. 예. 그래서 이런 메모리 맵, 뭐 링커 스크립트, 뭐 이런 거를 잘 이제 생소하시다고 하면은 부트로더를 이해하거나 만들려고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트로더 없이 그냥 쓸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요 이제 스타터 코드가 있죠. 예, 스타터 코드가 있고 리셋이 되면 이 스타터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펌웨어에 있는 메인 함수를 호출하죠. 예, 그래서 이 스타터 코드에서는 전역 변수나 뭐 스택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화를 해주죠. 그리고 뭐 C++에서는 그 생성자 함수들을 스타터 코드에서 이제 호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스타터 코드는 이미 다 제공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트로더를 이제 넣게 되면 이 앞에 실제 이제 리셋돼서 처음 실행되는 영역에 부트로더가 들어가고요. 오더가 들어가고 동일하게 스타터 코드하고 펌웨어가 있는 별도의 펌웨어 그 메모리가 다른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영역. 그 얘기는 전원을 키면 바로 펌웨어가 내가 짠 펌웨어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죠. 부트로더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부트로더가 이 펌웨어로 점프를 해서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펌웨어의 주소, 시작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변경되었을 때 처리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작업 안 해가지고 하드폴트나 뭐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시작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에 이 펌웨어의 그 시작 주소를 이제 바꿉니다. 링커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팩터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기존 펌웨어에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부트로더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다가 이제 부트로더가 만들어지면 펌웨어의 주소랑 인터럽트 팩터를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부트로더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이 부트로더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디버깅 할 때 또 차이가 있는데 디버깅을 할 때 펌웨어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다운로드 해가지고 라이트하고 바로 점프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미 부트로더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위에 펌웨어가 있어요. 그럼 이 펌웨어를 지금처럼 ST링크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내 펌웨어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부트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네, 부트로더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럼 부트로더 실행이 되는데 요거를 그 부트로더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요렇게 여기로 다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트로더가 있더라도 지금 하는 것처럼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고
혹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혹시 이 부트로더와 펌웨어를 동시에 소스 레벨로 디버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펌웨어를 이렇게 했는데 뭐 점프돼가지고 부트로더로 진입했어요. 근데 이 진입을 했을 때 부트로더에 어느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때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펌웨어에서 요거를 할 때 이 부트로더의 이제 심볼 데이터를 같이 로딩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튼 방법이 있다. 예, 방법이 있다. 펌웨어를 보는 게 프로도의 결과를 본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여기 펌웨어를 디버깅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뭐 리셋이 돼가지고 부트로더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펌웨어에는 그 디버깅 정보가 내 펌웨어 정보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어떤 소스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셈으로만 나와요. 기계 코드로만 나오고 그렇죠? 소스 레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려면 이제 심볼 테이블을 로드를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방법이 있다. 다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막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MCU 펌웨어에서는 부트로더하고 이제 펌웨어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운로드 하기 위한 PC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고 이 두 개는 이제 통신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통신 프로토콜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통신 프로토콜을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다 커스텀 한 거고요. 다 이제 새로 만든 거고 어떤 경우는 통신 프로토콜을 뭐 Y 모뎀이나 뭐 X 모뎀 뭐 이런 거를 뭐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개되어 있는 프로토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PC 프로그램도 만약에 뭐 Y 모뎀을 쓴다고 하면 뭐 테라텀이나 그런 Y 모뎀 프로토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넷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 ST에서 제공해주는 그 예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FTP, TFTP인가요? FTP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예제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다 커스텀으로 다 만들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이제 뭐 오픈된 혹은 뭐 상용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부트로더도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예. 아마 오픈 소스 있을 겁니다. 오픈 부트로더, 뭐 MCU 부트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어떤 제품이든 부트로더 기능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대부분 예. 그리고 직접 부트로더를 한 번쯤은 예, 만들어서 이 과정을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직접 한번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보시면 이 전체 PC에서 내가 프로그램에서 만약 GUI라고 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보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데이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펌웨어가 실행이 되는지 이 전 과정이 머릿속에 있는 이제 담아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가 쉽거든요.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어, 부트로더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2시 5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든 그 예제가 어느 과정으로 이제 되냐 하면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내장 플래시에 데이터를 지우거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현재 10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는 글자 보이시죠? 뭐 키울까요? 네. 어, 테라텀을 띄워서 이제 그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걔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시리얼 터미널로 들어가면 이제 CLI가 동작을 합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CLI를 통해서 내부에서 구현된 이 기능들을 실행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최종 부트로더를 넣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10번을 넣으면은 이제 플래시만 있을 겁니다. 플래시하고 LCD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LCD는 LCD하고 테스트를 치면은 이제 뭐 글자가 나올 겁니다. LCD 테스트라고. 그래서 그리고 플래시를 치면은 예, 여기 플래시 리드 라이트 이레이즈를 할 수 있어요. 네. 플래시 인포는 없네요. 그래서 플래시 뭐 리드 주소를 하면은 영S8 10바이트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를. 그렇죠? 그리고 혹은 리드만 하는 거면 사실 메모리 덤프를 쓰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리드 하는 경우 MD하고 영S8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모리 그 데이터를 덤프 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이즈나 라이트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 10번 프로젝트는 일단 플래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RTC를 이제 구현하는데 왜 RTC가 필요하냐? 우리가 부트로더하고 펌웨어하고 프로젝트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구현한 이 부트로더의 업데이트 방법은 여분의 플래시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세이프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 아래에 부트로더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실행해야 되는 실행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영역에다가 이 펌웨어 영역의 사이즈만큼 할당을 해서 별도의 여분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형 펌웨어를 이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트로더로 펌웨어로 이제 업데이트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는 이 업데이트 영역 여분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펌웨어를 라이트합니다. 이렇게 라이트 해놓고 이 부트로더가 이 여분에 있는 그 펌웨어를 실제 실행해야 될 이 펌웨어 영역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라이트를 해요.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실행을 하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부트로더가 실행하고 있는 중에 업데이트 하는 경우는 요 과정을 거치고요. 근데 우리가 뭐 OTA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펌웨어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반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펌웨어가 실행되는 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여기서 요 다운로드 하는 과정을 이제 부트로더가 아니고 실제 실행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다운로드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이더넷이지만 뭐 어떤 경우는 뭐 무선 와이파이로 받을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펌웨어가 중에 다 받았어요. 이게 업데이트할 펌웨어 다 받은 다음에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실행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실행 중에 있는데 내 자기 자신을 지우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하는 과정은 펌웨어가 합니다. 펌웨어하고 이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이 펌웨어가 부트로더를 실행시키면서 업데이트 좀 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펌웨어가 부트로더한테 나 좀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와 얘는 별도의 펌웨어잖아요. 그렇죠? 별도 펌웨어이기 때문에 뭐 함수를 호출하고 이런 게 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RTC에 STM32에 보면 RTC에 백업 메모리가 있습니다. 백업 메모리. 네. 백업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백업 메모리는 리셋을 해도 그러니까 전원 껐다 키면은 물론 이제 사라질 수 있는데 백업 메모리가 배터리가 없으면 근데 리셋을 해도 그 데이터는 깨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RTC에 있는 백업 메모리고 다른 MCU에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백업 메모리를 이용해서 펌웨어가 부트로더한테 점프하기 전에 그 영역에다가 일단 라이트를 해요. 부트로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라이트한 다음에 부트로더를 실행합니다. 그럼 부트로더가 그 메모리를 보고서 백업 메모리를 보고서 펌웨어가 업데이트 요청을 했구나 하면은 이제 부트로더가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백업 메모리를 이용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STM32 아니고 다른 MCU다. 그러면은 그 RTC가 아니고 램의 특정 영역을 할당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램의 할당 영역을. 근데 그건 확인해야 돼요. 이 램이 리셋이 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되는 메모리 영역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부트로더나 이런 게 있다. 그럼 부팅하는 과정에서 그 SRAM에 내가 할당한 영역을 라이트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SRAM의 끝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다른 그 MCU의 그 부트로더나 이런 거에는 외부 SRAM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RTC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리셋. 제가 이 구현된 과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셋은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트로더가 있는 경우에 펌웨어랑 부트로더 이렇게 별도의 프로젝트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고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제 펌웨어가 다운로드한 펌웨어가 실제로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빌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수 펌웨어 바이너리만 있잖아요. 바이너리만 있는데 그거를 이 PC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거나 바이너리 생성이 되죠.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이 펌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태그를 생성을 합니다. 네, 태그를 생성한 다음에 이 태그하고 펌웨어 같이 포함된 데이터를 플래시에 라이트를 해요. 네, 이렇게 같이 라이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 부트로더가 이 펌웨어를 실행하기 전에 이 라이트된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CRC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점프하기 전에 실제로 메모리에 있는 CRC를 계산합니다. 그거 하고 이 태그에 있는 CRC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점프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라이트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태그 없이 라이트 한다 그러면은 그냥 빌드한 바이너리를 그냥 라이트만 하면 됩니다. 별다른 뭐 조치 없이. 근데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 정보를 같이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그를 넣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변환해주는 그 그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 바이너리하고 이 태그를 하나의 파일로 이제 생성합니다.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통째로 이제 라이트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바이너리만 라이트하고 태그는 별도로 또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예제에서 쓰는 방식은 별도의 하나로 합쳐진 파일을 만들진 않고요. 예,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바이너리 쓰고 태그를 별도로 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태그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펌웨어를 이 태그 정보랑 같이 포함해서 ST링크나 이런 그 다운로드 툴로 이렇게 라이트를 할 때, 할 때는 태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옵션을 만들면 돼요. 어차피 얘가 태그 정보를 계산하기 때문에. 리셋은 그 펌웨어에서 여기 펌웨어에서 여기 없는데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를 실행할 때 이 리셋을 씁니다. 소프트 리셋을 이용해서 펌웨어가 실행되다가 부트로더를 실행할 때 그냥 리셋을 겁니다. 리셋을 걸고 아까 그 RTC 백업 메모리에다가 내가 부트로더한테 뭐를 할지를 지정하고 리셋을 걸어요. 네. 물론 리셋을 안 걸고 그냥 부트로더로 점프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리셋을 쓰는데 왜 리셋을 걸면 소프트 리셋을 걸면 대부분의 레지스터들이 다 초기화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펌웨어에서 어떤 그 사용하던 것들이 다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중요한 신호들을 막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셋을 딱 걸면은 다 그 뭐 인풋 그 하이임피던스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회로적으로 잘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얘가 오동장에 의해서 아니, 오동작이 아니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을 때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다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부트로더로 가기 전에 내가 초기화했던 걸 다시 원복을 시켜놓고 부트로더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로 갈 때 소프트 리셋을 해서 펌웨어로 갑니다. 그 뭐 아두이노나 이런 것도 보시면 다 소프트 리셋으로 부트로더를 실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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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요? 예. 아, 점프 있어요. 이렇게 뭐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 펌웨어의 시작 주소가 여기여야 되죠. 그 얘기 뭐냐면 빌드를 할 때 그 링커 스크립트의 시작 주소가 여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이제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펌웨어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다운로드할 펌웨어, 여기에 다운로드할 펌웨어.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MMU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ESP32 같은 경우는 MMU가 있어가지고 실제 코드가 실행될 논리 주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얘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펌웨어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행할 펌웨어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요거 할 때마다 주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ESP32는 MMU가 있습니다. MMU. 네. 얘는 MMU가 없어요. 네.
MMU가 있으면 여기 물리 주소는 요거지만 실제 코드 실행할 그 논리 주소를 그냥 바꾸면 되거든요. 네, 매핑을 다시 바꾸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리셋은 그 기능 때문에 이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DHCP는 요때 실제 LWRPS 이 보드에 이더넷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서 DHCP 요 IP를 받아오는 그 서비스를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더넷 그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UDP 통신을 구현합니다. UDP 통신을 구현하고 그러면 이제 이더넷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게 가능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MD는 그 위에 보낼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그런 이제 패킷하고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이제 CMD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시죠? 동작되는 것들이. 예. 그럼 프로토콜이 이제 구현이 됐으면 그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제는 실제로 그 펌웨어를 전송하거나 뭐 그 파일을 플래시 라이트 하거나 이레이즈 하거나 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그 과정을 요 16번 예제에 부트로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위에 뭐 그 플래시를 지우거나 라이트 하거나 데이터를 뭐 리드 라이트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파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렇게 이제 걸어 놓은 게 아주 예전 자료이긴 한데 아주 예전에 뭐 했던 이제 강의 자료거든요. 네. 지금 했던 얘기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태그 정보가 필요하고 여기는 제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 지금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와 완전 동일하진 않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프로토콜 만들기 위해서 이 패킷을 정의하죠. 패킷을 이제 뭐 통신 패킷, 수신 패킷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패킷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패킷을 정의한 다음에 그럼 그 패킷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그 상태도거든요. 상태들이고 하나의 패킷을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그 뭐 타이머 처리라든가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패킷에 여기 패킷에 보시면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패킷에 명령어가 있고 랭스가 있고 뒤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이 패킷을 받은 놈이 무엇을 할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패킷에 이런 여러 개의 명령을 정의를 해요. 여기 명령에 이제 뭐 버전을 읽는다거나 플래시를 이레이즈하고 라이트하고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이제 PC고요. 슬레이브가 보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 리드 버전이라는 명령을 패킷에 실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해요. 슬레이브는 그 패킷을 받아서 그 명령어 이제 헤더를 보는 거죠. 헤더가 이제 리드 버전이다. 그러면 이제 응답 송신 패킷에다가 버전에 대한 정보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 PC에서는 이제 그 명령 패킷을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는 이런 식으로 다른 명령어들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돼요. 처음에 PC에서 리드 버전을 읽어서 뭐 내가 정상적인
뭐 보든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드 이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영역을 지웁니다. 네. 지우고, 그리고 그 펌웨어를 이제 전송해서 라이트를 하죠. 플래시에. 라이트하고 다 라이트를 하면 태그를 라이트 하고요. 네, 마지막에 라이트한 데이터가 정상인지 베리파이 합니다. 네, 정상이면 이제 점프를 하죠. 네. 또 이 과정에서 지금 구현된 펌웨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